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표가 현지인 노동자에게 완력을 행사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정규직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해고된 노동자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폭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가 외국에서까지 나타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의 범위나 기간 같은 핵심 쟁점에서 새누리당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됐습니다. 자원외교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르는 문제는 추후 협의로 미뤄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생존 학생들의 부모들이 MBC로 가서 최근 MBC의 세월호 보도에 항의했습니다. 보도본부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MBC는 거절했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에 관한 특검을 언급한 것이 새누리당 내부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개헌 얘기를 2달 반 만에 다시 꺼내면서 또 하나의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새누리당에서 오늘 뚜렷이 보였던 것은 친박과 친이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대립의 소재는 비선 실세 국정 개입에 관한 특검 도입 문제였죠. 네,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 의원이 어제 비선 실세에 관한 특검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친이계인 조혜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국정 개입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국민적 우려를 씻어주는 차원에서 특검은 아니어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박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호 의원이 야당의 요구와 같은 말을 해서 섭섭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친이 친박 양측은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친이 조혜진 의원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관계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박 홍문종 의원은 범죄 사실이 없는데 문책성 인사를 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친박과 김무성 대표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친이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비박계인 것은 분명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개헌을 다시 언급했군요. 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비공개 당 회의에서 권력이 이렇게 집중돼서는 국가가 안 된다며 다시 한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대선에 패배하면 5년 내내 정권을 흔드는 후진적 정치 풍토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개헌 논의에 본물이 터질 것이란 발언으로 청와대의 공개 경고를 받은 후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한 지 2달 반 만에 김무성 대표가 다시 개헌을 언급한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개헌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이제 행동에 나섰다는 해석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김 대표는 최근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과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등에서 친박계와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박 홍문종 의원은 오늘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할 일이 많다며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개헌 블랙홀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친박 대 비박, 또 친박 대 친이 이런 갈등들이 중첩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새누리당의 회의 분위기가 어떨지 관심이 있었는데요. 직접 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는 계파 갈등으로 무거워진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듯 농담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이 회의하는 장면을 보고 다들 웃지 않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고 좀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심각한 회의하면서 또 이유 없이 또 웃는 것도 좀 그렇고.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갈등의 불씨인 비선 실세 국정 개입 특검 문제나 개헌론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친박계인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은 경제 위기만 강조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침몰해서 지금 완전히 한국 경제가 가라앉는다는 그런 경고가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만 이걸 모르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는 것에 걸림돌이 되겠다는 걸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오늘 저녁에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과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내 현안에서 김 대표와 맞섰던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관한 세부 내용에 오늘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 시기로만 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이 원하던 대로입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 범위나 증인 문제 또 이 국정조사 기간까지도 저희들이 그간에 주장해왔던 것들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조사 특위를 이렇게 무작정 늦춰서 무산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합의를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권선동 관사께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양보해서 타협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조 시작 시점과 범위, 증인 문제 등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야당이 양보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가 마련됐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미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원외교를 본격 시작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결국 관철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문제에서도 야당이 밀렸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MB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주도한 5명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끝내 증인 명단을 정하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미뤘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부를 수가 없었으니까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러야 되겠다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기관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 기관복으로서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파헤쳐야 될 사안을 정확하게 파헤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증인이 누구든지 간에 증인을 채택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시작일도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원외교 국조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하고 그로부터 100일을 계산해 오는 4월 7일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야당은 국조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1월 12일을 국조 시작일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기에서도 후퇴했습니다. 100일 가운데 보름 정도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날리는 셈입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국조특위는 1월 26일부터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12일 국조계획서 통과부터 26일 예비조사 시작날까지 14일 동안은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10일부터 26일까지 조사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준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대로 준비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서 23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 해외 출장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6일 예비조사가 시작되는 날도 여당 간사는 외국에 있습니다. 출장은 가야죠, 그러면. 그럼 23일부터 예정돼 있는 출장은요? 그것도 별 요소는 가야죠. 예.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나는 이미 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있고, 네. 그게 부실한지 아닌지는 그 기관 보고 받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남은 한 달 공부해도 일주일 만에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18대 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원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고 있다고. 예. 한편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개발 사업과 연계된 각종 비리를 규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원외교 국조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 자원외교 핵심 5인방을 청문회에 부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생존 학생들의 가족들이 세월호 배상 보상 특별법 통과에 대한 MBC의 보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사의 팩트도 틀렸고 특례 입학을 부각시킨 것은 악의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C 앞에는 70명의 참석한 기자회견을 통제하기 위해 300여 명의 경찰이 깔렸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배상보상 특별법을 보도하면서 단원고생의 대학 특례 입학을 부각시키고 유가족이 이를 요구한 것처럼 전한 MBC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단체, 언론단체의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뒤 보도 있었는 MBC는 박살내라! 강성남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정오 서울 상암동 MBC 앞 기자회견에서 MBC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MBC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를 품은 보도입니다. 언론이 악의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할 때는 그것은 미친 무당의 칼날입니다.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의 요구는 특례이고 보상이구나. 그래서 더 들을 이유가 없구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받으셨나요?
세월호에서 구조된 한 생존 학생의 아버지는 MBC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이 도대 엔진에 있을 때 유독 MBC만을 아이들이 싫어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상처 입혔던 MBC가 또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마치 다른가 생존 학생들이, 생존 학생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특례 입학을 요구한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게 인양 약속을 지키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고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해결해도 되는 게 이 나라 아닙니까? 저는 내 딸이 50m 있고 그냥 그 바닷속에 추운 데 있는 게 너무 아프고 그걸 생각하면 갖다 살 수가 없고 내가 내 딸을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딸을 만질 수 있을까요? 근데 내 딸의 그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달라고 왜 내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아직 세월호 배에서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건져내지 못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9명 다 찾을 수 있도록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후 MBC 이진숙 보도본부장에게 공정보도를 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건물 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MBC 측은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보도본부장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발표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해명이든 다시 추후에 방송에 대해서 관계된 부분에서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장이든 최소한 보도국장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안전관리팀의 부장이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기자회견이 열린 MBC 앞은 세월호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경찰에 의해 모든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70명 남짓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은 300명가량이었습니다. MBC 카메라는 2대가 동원돼 기자회견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후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MBC의 보도를 비판하고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밝히며 다가갔지만 전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표가 현지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공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영을 하면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이 인도 남성의 두 다리를 잡고 끌고 갑니다. 이후 한국인 남성은 그를 다리 사이에 눕혀놓은 채로 주변을 향해 고함을 칩니다. 가랑이 사이에 끼인 인도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이 한국 사람은 현대기아 자동차의 하청업체 MVH 코리아의 인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모 씨. 최 씨의 다리 사이에 누워있는 남성은 인도 첸나이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난 1일, 공장 노동자들은 회사 대표인 최모 씨의 차량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MVH 인도 법인에서 최근 해고된 정규직 노동자 1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데칸 크로니클과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을 전하며 한국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이사 외에 한국인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폭행한 정황도 보도됐습니다. 현지 언론인 NS7은 한국인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공장 안에서 현지인 노동자의 멱살을 쥐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MVH 코리아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내장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06년 설립된 인도법인에서는 120명의 정규직과 500명의 계약직 노동자, 150명의 연수생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정규직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다 최근 해고당한 1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한 해외 법인에서 일어난 돌출적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며 벌어진 사태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많이 늘리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사태와 같이 이를테면 상무이사면 이제 최고위급 관리자가 직접 이렇게 노동자들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이런 식의 행태로 인해서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로 또 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MVH 코리아는 사건 보도 직후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데 대한 교육부의 첫 입장이 황우여 장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황우여 장관은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노주민 PD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오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패널로 참석한 기자가 최근 국정역사교과서에서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점을 지적하자 황 장관은 그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교정을 보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역사교과서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채점을 해야 되는 교실에서의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또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를 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취지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바로 비판 논평을 냈군요. 네, 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시사하는 황 장관의 발언은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마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어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직선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황우여 장관은 직선제를 바꾸고 싶다 이런 내심을 내비쳤군요. 네, 한국교총을 비롯해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논리가 같았습니다. 예. 교육계 전통과 헌법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네, 물론 직선제를 당장에 폐지하겠다거나 대안이 있는 거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교육부의 로드맵이 뭔지는 좀 충분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예, 다른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정부가 좀 입장을 바꿀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최근 통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다소 유연해졌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아니냐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발언을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 6일째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류 장관 본인도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북전단 문제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측을 비판했고요. 또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어제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의 브리핑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통일부는 북한은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라면서 대북전단을 제재하라는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난해 가을 아시안게임 직후의 상황,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측 핵심 인사들의 방문으로 재개됐던 고위급 회담 논의. 이때 역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무산됐는데요. 현재로서는 당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남북이 서로 남북 정상 간에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하고 나왔는데 벌써부터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에 휩싸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프랑스 만평 주간지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애도가 이어지고 있죠. 네, 프랑스는 물론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추모 행진이 이어졌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출판사의 이름을 딴 슬로건이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은 이번 테러를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소 1830년대부터 시작된 풍자라는 프랑스의 전통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습니다. 예, 프랑스의 시사풍자 잡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샤를리 앱도라는 게 가장 신랄한 잡지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샤를리 앱도의 전시는 1960년에 창간된 하라키리, 일본어로 할복이라는 뜻을 가진 제목의 잡지입니다. 창간 10년 만에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을 조롱했던 풍자 때문에 폐간됐지만 92년도에 부활한 뒤에 성역 없는 풍자라는 것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화 인터뷰 해킹 논란과 관련해서 소니사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샤를리 앱도는 특히 여러 종교를 또 외설적으로 조롱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무슬림과의 악연은 지난 2006년 무함마드 알리가 바보들에게 사랑받는 건 힘들어 라고 한탄하는 만평을 게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이번 테러로 고인이 된 샤를리 앱도의 편집장, 이미 테러 협박에 시달려 왔군요. 네, 무장단체 협박이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테판 샤르보니의 편집장은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테러 이후 고인의 발언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무함마드를 그려도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무슬림, 나아가서는 인간을 그리는 것조차 고민하게 될 것,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러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각국의 정상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입을 모아서 이번 사건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외교부 성명이 발표됐군요. 네,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테러범 현지 검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검거된 용의자는 경찰에 자수한 하미드 무라드뿐입니다. 이외에 신상이 파악된 용의자는 두 형제가 있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지난 2008년에 이라크 반군에 무장대원을 보내는 일을 돕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적은 다 프랑스죠?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비중이 가장 큰 국가입니다. 이번 테러를 계기로 지난 1995년 그리고 2012년 두 차례 테러 악몽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네, 무슬림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극우파인 국민전선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테러가 단순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발심에서 그치지 않고 반무슬림 정서로 이어질 우려, 그러니까 이슬람 혐오와 극단적인 테러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예,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법무부에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을 요청했습니다.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와 황 씨는 지난해 11월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재미교포인 신 씨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표현했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신 씨는 자신이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장하성 교수와의 공개 자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안철수 의원실이 오늘 오는 13일에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라는 신년 특집 좌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독자 창당을 준비하던 시절 이후에는 처음으로 갖는 공개 좌담회인데요. 창당 과정에서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던 장하성 교수와의 재결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소위 안철수 측근 4인방의 대담집이 출간됐었는데요. 그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 안 의원의 발언 등을 담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인데 어제 출간 첫날부터 초판 3,000부가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서 과거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과의 재결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여준 전 장관과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당 창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사 테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럽이 사회적 갈등과 경기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랜 경제난을 겪은 그리스도 유럽 위기의 뇌관입니다. 25일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급진 좌파 연합이라는 정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이 집권하면 유럽의 위기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그리스의 문제에 명쾌한 답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는 길을 연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의 대표는 어떤 사람이고 정책은 뭔지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그리스 제1야당 시리자의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독일 언론 슈피겔이 부른 말입니다. 1974년생. 한국 나이 42살의 젊은 야당 당수 치프라스는 그리스 학생 운동권의 스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산당 청년연합에서 활동했고 17살 때에는 우파 정부의 교육개혁에 반대해 교실 점거 농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치프라스는 대학 졸업 후 좌파 정당의 청년연맹 대표를 지내다 2006년 그리스 수도 아테네 시장 선거에서 신생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 후보로 출마해 3위에 오르며 중앙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구 치프라스는 그리스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던 2009년 시리자의 대표가 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세금 인상, 복지 축소, 공무원 임금 삭감, 연금 삭감 등 대규모의 긴축 정책을 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커졌지만 소수 족벌 기업은 언론을 장악하고 헐값으로 나온 국유자산과 부동산을 챙기며 부를 쌓았습니다. 긴축 재정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가두투쟁을 불사하는 치프라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 국민들은 점차 시리자를 대안 정치 세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 의석수 71석으로 제1야당이 됐습니다. 시리자는 부유세 신설, 최저임금 인상,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 재고용, 부유층과 기업이 누리고 있는 세금 감면 혜택 철회 등을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을 향해서는 긴축 재정 폐지와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을 20일 앞둔 지난 5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시리자에 대한 지지율은 30.4%, 현 집권당인 신민주당은 27.3%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5일 총선에서 시리자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리자가 유럽연합이 그리스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로화 사용국 그룹, 유로존을 떠나겠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그리스에 빌려준 수조 유로를 떼이는 것은 물론 유로존 탈퇴 행렬이 이어져 유로존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채권단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쫓아내겠다던 유럽연합이 이제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애걸하는 모양새입니다. 시리자는 출구를 뜻하는 엑시토와 그리스어의 합성어인 그렉시트,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 과거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유럽연합과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 정당에 불과했던 시리자가 유럽을 넘어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생겼지요. 꽤나 있어서 하는 갑질에 사회에 분노가 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간에 벌어지는 류의 또 다른 갑질은 그보다 더 위험해 보입니다. 아파트 하나 사고 못 사는 게 그렇게 큰 걸까요? 소득의 차이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얻은 게 조금 더하고 차지한 게 조금 크면 갑질하고 싶어지는 건가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는 1점 더 얻으라고 가르치고 없는 집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하나요? 영혼이 누추해서 불쌍한 갑이 되는 시대를 삽니다. 저 벽, 저 벽. (1월 8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